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른 완전체 평가전 9월 A매치 일정이 코스타리카전 2대2 무승부, 카메룬전 1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두 경기 모두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물오른 경기력과 득점력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벤투 후에 1년 6개월 만에 돌아온 이강인 선수는 극적인 합류에도 불구하고 두 경기에 모두 벤치만 지키는 상황이 됐습니다. 카메룬과 경기 후반 도중에는 5만 9천여 관중이 일제히 이강인 선수의 이름을 외치며 이강인 선수를 보고 싶다, 이강인 선수를 출전시켜 달라라는 벤투 감독을 향한 함성과 외침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벤투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이강인 선수를 투입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나도 귀가 있으니 팬들의 함성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를 쓰지 않은 이유, 벤투 감독의 플랜이 무엇인지 인터뷰 전체 내용 분석해드리고요. 또한 이 두 경기를 통해서 사실상 26인 엔트리가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 엔트리 최신 분석 내용까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룬과의 경기 공식 MOM은 김민재 선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전반 35분 헤더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무실점 수비를 펼친 김민재 선수, 수비 상황에서 상대 공격을 막아낸 것뿐 아니라 공격의 기점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곳에서 플레이를 펼쳤고 빌드업까지 잘 보여주면서 나폴리 이적 이후 한층 더 성숙하고 노련해진 플레이 유감없이 보여주면서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이유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우선 경기 후에 리고베르송 카메룬 대표팀 감독의 인터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찾았다. 물론 경기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좋은 경기였다. 이번 경기에 만족감이 높다.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우리 팀 스피릿을 되찾은 것 같다. 훌륭한 팀이다. 즉 이번 선수들이 조금 주전 선수들이 빠져있긴 하지만 열심히 선수들이 이제 엔트리에 들기 위해서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투혼을 발휘한 것을 높이 평가했고요.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훌륭한 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하지 못했다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었다. 한국은 피파 랭킹이 높은 팀이고 자격이 있는 팀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 한국이 더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2대0, 3대0, 4대0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1대0으로밖에 지지 않은 것은 우리 선수들이 잘해줬기 때문이다라면서 한국을 높이 평가했고요. 또 한국의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유럽 빅리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경기 도중에 황희찬 선수가 교체될 때도 등을 두드리면서 인사를 하고 또 경기 끝나고 나서는 따로 손흥민 선수와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한국의 빅리거들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이 보였던 리고베르 송 감독입니다. 이 리고베르 송 감독이 1998 프랑스 월드컵에 카메룬 대표팀을 이끌고 참가하기도 했었고 오랫동안 카메룬 대표팀의 중앙 수비수로서 주장으로서 활약해왔던 카메룬의 홍명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번에 카메룬 대표팀을 이끌면서 또 월드컵 본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한국 팬들에게도 팬 서비스도 잘해줬다라는 후일담도 들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이제 남기고 갔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와 따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축구에서는 이제 페어플레이가 중요하다면서 오늘 많은 관중들이 또 보러 오셨는데 관중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싶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월드컵에 나서는 손흥민 선수를 또 응원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했고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한국 대표팀이 잘 준비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한국이 상대할 가나, 이 가나도 이제 카메룬이 같은 아프리카 팀으로서 익숙한 팀이니까 사실 뭐 카메룬의 감독 입장에서 한국이 가나랑 하면 어떨 것 같느냐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누가 이길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라면서 가나도 월드컵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찌됐거나 아주 좋은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의례적인 대답을 했고요. 카메룬 대표팀이 이제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 이번 경기 모두 다른 전술을 썼다고 했는데 월드컵에 어떤 전술로 나설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지만 이번 인터뷰에서 밝힐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월드컵 플랜 나도 따로 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특히 한국과의 경기에 7, 8명의 주전급 선수들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선수들이 보여줄 거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완전체 훈련을 하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슈퍼보팅과 앙기사라는 두 베테랑 선수의 불참에 대해서는 두 선수 모두 우리 대표팀에 속한 선수들이고 특히 잠보 앙기사 같은 선수는 3일에 한 경기씩 뛰고 있어서 휴식을 주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나폴리 소속으로 김민재 선수와 마찬가지로 세리에 A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쉼없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멀리 와서 좀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나 뭐 다른 우리의 유럽파 선수들 상당수가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황의조 선수가 부상당한 것처럼 조금 이제 우리 대표팀도 유럽파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체력 관리, 부상 관리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카메룬의 상황이자 송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는 코스타리카전에 이어서 카메룬전도 두 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는데요. 6월 A매치 당시에도 4경기를 모두 선발 출전해서 뛰었었죠. 어찌됐거나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골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토트넘에서는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대표팀에서는 골이 터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지만 지난 6월 6일이었죠. 칠레와의 경기 2대0으로 이길 때 프리킥 득점, 또 파라과이와 2대2로 비길 때도 프리킥 득점을 올렸고요. 이번 코스타리카전, 카메룬전까지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최근 5번의 A매치 중 4경기에서 한 골씩 4골을 기록하는 엄청난 득점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104번째 A매치 35골을 기록하면서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35호 골 기록은 남자 축구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과거에는 올림픽 예선전도 이제 국가대표 경기로 좀 포함이 됐다 보니까 그때 득점을 포함했을 때 박이천 전 선수가 기록한 36호 골에 한 골 차로 따라갔습니다. 이 기록을 곧 깰 것으로 보이니까 단독 3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이고요. 현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인 황선홍 전 선수가 50골의 고지에 올랐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15골만 더 추가를 하면 2위로 올라갈 수 있고 지금의 페이스, 지금의 나이, 지금의 컨디션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퇴 전까지 차범근 전 선수가 기록하고 있는 58호 골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24골을 넣을 경우에는 신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과연 이 한국 대표팀의 모든 기록을 깰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에게만 의존해서는 이제 우리가 월드컵을 잘 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최근 우리가 완전체로 치른 6번의 월드컵 대비평가전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의 5대1 완패를 당했죠. 그리고 나서 칠레의 2대0 승리, 파라과이와 2대2 무승부, 이집트의 4대1 승리, 코스타리카와 2대2 무승부, 카메룬의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브라질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들이 최정예 멤버로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브라질만이 일주일 전에 입국을 해서 컨디션 관리도 잘하고 완전체로 훈련을 했어요.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한 총력을 다했던 브라질을 상대로 우리가 참패를 당했고 그 뒤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제 말씀드린 연속 프리킥 득점과 함께 황의조 선수도 골을 넣었었고 황희찬, 프라이부르크 정우영, 이집트전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인 김영권 선수라든지 젊은 공격수죠. 전북현대의 조규성 선수라든지 또 권창호 선수도 골맛을 봤고 또 코스타리카전에는 황희찬 선수가 먼저 선제골을 넣기도 했는데 사실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지만 막상 이제 사이드라인 쪽으로 플레이를 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로는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이집트전에 많은 골이 나오긴 했지만 이집트의 전력이 너무나 안 좋았던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사실 손흥민 선수 외에는 황의조, 황희찬, 정우영 이런 선수들이 좀 골 맛을 봐줘야 되는데 황의조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그런 결정력의 분담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주목할 선수가 정우영 선수인데요. 카메룬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뛰면서 전술적으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6월 평가전 당시에서도 손흥민 선수와 아주 좋은 콤비네이션을 보여줬고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 특히 이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작은 정우영 선수가 본선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는 6월 평가전부터 이번 두 차례의 평가전까지 6번의 A매치 월드컵 데뷔 평가전에서 벤투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이전에는 조금 플레이메이커처럼 뛰고 처진 공격수나 미드필드 라인까지 커버하면서 황의조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보조자와 도우미로서 좀 활용을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올려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많이 가 있도록 그렇게 기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황의조 선수의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됐고 그런 가운데 황희찬 선수가 본래 손흥민 선수가 기반으로 뛰던 왼쪽 측면 공격수자를 이동하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그리고 작은 정우영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2선으로 들어왔어요. 이재성 선수가 이번 카메룬과의 경기에서도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긴 했지만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까지 들어와서 손흥민 선수의 위치 이동에 따라서 공을 주고받거나 공간을 나눠 갖거나 미드필드 플레이를 분담하는 역할들을 보였고 손흥민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전후좌우로 활발하게 움직이면 그 빈 공간으로 작은 정우영 선수가 원투 패스를 하면서 근거리에 붙어 움직이거나 손흥민 선수가 비운 전방의 빈 공간으로 들어가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선점해줬거든요. 결국에는 황희찬 선수가 왼쪽 사이드라인에서 플레이를 하고 이정우 선수가 오른쪽에서 김문환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연계 플레이를 펼치면서 김문환 선수가 조금 오버래핑해서 사이드라인 플레이를 펼쳐주고 손흥민 선수는 중앙 통로를 좀 많이 활용했습니다. 때로는 미드필드 후반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공격 지역에 몰려서 경기를 했고요. 김진수 선수가 측면을 타고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리기보다는 간헐적으로 이제 가운데 문전 쪽으로 가로지르면서 침투하는 플레이들이 있었는데 황희찬 선수와 이런 플레이를 또 분담해 가면서 사이드는 이재성, 김문환, 김진수, 황희찬이 커버해 준다면 중앙 지역에서는 손흥민, 작은 정우영, 황인범, 손준호 이런 선수들이 좀 돋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재성 선수가 순간적으로 가운데로 들어와 주면은 미드필드 숫자를 채워주기도 했는데요. 이 포진에서 흥미로운 것은
큰 정우영 선수 대신 투입된 손준호 선수가 두 센터백 밑으로 내려가서 빌드업 역할을 하다가 상대의 중앙 공격을 압박할 때는 황인범, 손준호, 이재성, 작은 정우영이 중앙에서 사각 블록을 만들면서 또 차단해줄 수가 있고 또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뒤를 커버해주거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또 상대의 지역에서 완전히 공격을 펼칠 때는 황인범 선수가 작은 정우영 선수와 또 이재성 선수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3명의 2선 라인을 구성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플레이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상대 지역에서 많은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확실히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하는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를 미드필드가 아닌 스트라이커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벤투 감독이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 최근 마요르카에서 세컨드 톱 무리키 선수의 투톱 파트너로 뛰면서 창의적인 패스를 뿌리고 날카로운 왼발 슈팅과 킬러 패스를 뿌려주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합을 맞추면 어떨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코스타리카전도 그렇고 카메룬전도 그렇고 단 1분도 뛰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고, 실제로 카메룬과의 경기 후반전 도중 말씀드린 대로 황의조 선수가 투입됐던 그 시점에 이강인 선수는 왜 안 쓰냐라는 좀 아쉬움의 팬들의 이강인 이 연호가 있었거든요. 이번 A매치 소집을 앞두고도 유력한 신문이죠. 한국의 메이저 일간지인 중앙일보의 오랜 취재 경력을 가지고 계신 기자분인데 정영재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화제가 됐어요. 이강인 선수가 벤투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해왔던 이유, 지난해 3월을 마지막으로 이번 9월이 되기까지 오랫동안 선발되지 못했던 이유가 3월 일본과의 원정평가전 당시에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제로톱으로 기용을 했는데 그 경기에서 3대0으로 졌잖아요. 라커룸에서 이강인 선수가 감독의 전술 실패를 강한 어조로 지적을 했고 그게 벤투 감독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찌됐거나 축구계에서 떠돌고 있는 얘기로 보이는데 스페인어를 거의 모국어만큼 한국어보다 더 잘 구사할 수 있는 선수이고 또 유럽의 마인드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감독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전술적인 아쉬움들을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벤투 감독이 정말 안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지금 같은 상황, 라리가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강인 선수에게 출전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 월드컵 본선에서 선발 출전시킬 선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 벤투 감독은 어떻게 이번 카메룬전을 돌아봤고 또 이강인 선수를 안 쓴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을지 전체 답변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를 했다. 전반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 경기를 컨트롤하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상대의 롱볼을 잘 컨트롤했다. 후반전에는 전반전과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컨트롤했다. 후반전에는 수비 조직력으로 컨트롤을 했고 전반전에는 점유율을 통해서 경기를 컨트롤했다. 후반전에는 상대에게 명백한 득점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소집 기간 좋았다. 좋은 2경기를 치렀다. 2경기에서 다른 전술을 시험했다. 우리 팀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다. 9월 소집은 좋은 소집이었고 선수들의 태도도 환상적이었다. 월드컵을 앞두고 해외파까지 모두 소집한 마지막 소집이었다. 어떤 점이 필요한지 분석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경기에서 피지컬이 강한 팀과 경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공중볼 경합이 강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었다. 측면을 붕괴할 수 있는 빠른 선수들도 있었다. 상대 공격 전개에서 좋은 장면이 많이 없었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우리는 공격과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후반전에 상대 점유율이 높은 순간이 있었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며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일단 9월 A매치 2경기에서 다른 전술을 썼다는 것은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서는 기존 예전대로 황의조 선수가 원톱, 손흥민 선수가 측면과 2선으로 좀 뛰는 플레이를 했었고 카메룬전은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올린 전술을 시험한 것이죠. 카메룬에 대해서는 피지컬이 좋다, 공중볼을 잘 따내는 선수들이 있고 측면에서 빠른 선수들이 있었다.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봤는데 전반전에는 공을 소유함으로써 경기를 지배함으로써 기회를 주지 않았고 후반전에는 상대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공을 내주기도 했지만 측면 공격이든 롱볼 공격이든 우리가 잘 막아냈다. 결국에는 경기를 우리가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 잘했다. 코스타리카전을 포함했을 때 코스타리카전은 공격 빌드업 플레이가 좋았다고 평가했던 벤투 감독이기 때문에 공격 수비 모두 이번 9월 평가전의 내용에 만족한다는 얘기인데요. 팬들이 봤을 때는 카메룬이 너무 약해 보이기도 했었고 우리가 많은 골을 넣지 못했고 또 코스타리카전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벤투 감독은 개인적으로 이번 평가전을 만족스럽게 봤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코멘트는 어찌 보면 스스로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노출하고 또 불안감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감독으로서의 수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벤투 감독에겐 이번 월드컵이 감독으로서 2번째 월드컵입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본인의 조국인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끌고 참가했다가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었죠. 그 당시와 어떠냐, 그 당시 경험은 어떻게 이번에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이 있었는데요.
브라질 월드컵과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맡고 있는 팀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기 때문일 것 같은데 매 순간 배울 것이 있고 발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본인도 발전하고 팀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번 9월 대표팀이 완성된 팀은 아니다. 물론 완전체로는 마지막 평가전을 치렀지만 아직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국내파를 통한 선평가전도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그렇다면 이번 두 번의 평가전에 왜 뛰지 못했느냐, 왜 다 결정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다른 선수들로 경기를 치르기로 결정했고 경기 흐름에 따라서 어떤 선수가 필요한지 분석했다. 경기 흐름에 따라 다른 옵션을 선택했다. 전술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선발 명단에서는 경쟁에서 밀렸다. 나의 판단에서 밀렸다라는 것이고 교체 선수들 중에서는 경기 흐름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들어갈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 이강인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흐름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는 세트피스 능력이 뛰어나고 공격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선수니까 이기고 있는 상황보다는 지고 있거나 쫓아가는 상황에서 좀 투입을 해야 되는 선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서 우리가 겨우 2대2로 비겼고 끌려가다가 쫓아간 경기였잖아요. 그렇다면 그 경기에도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인데 카메룬과의 경기에서 1대0의 아슬아슬한 리드에서 결과를 사실 챙기려고 했다? 피지컬적인 게 강점인 팀이니까 이강인 선수가 피지컬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니 투입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은 될 수 있겠지만 코스타리카전을 생각한다면 이 두 경기에서 전술적인 흐름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린 경기 중에 많은 한국의 홈팬들, 관중석에 모인 팬들이 이강인 선수의 이름을 외친 것 들으셨느냐라고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는데 벤투 감독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도 귀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듣지 않을 수가 없다. 잘 들었다. 팬들의 외침에 대해서 나는 나쁜 감정은 없다. 팬들이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니까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다라고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후반전에 작은 정우영 선수가 빠지면서 황희조 선수가 투입이 됐잖아요. 원래는 손흥민 선수의 이런 그 세컨드 톱 파트너로 이강인 선수도 한번 시험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황희조 선수를 투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서 확인해봤던 황희조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조합을 뭐하러 또 봐야 되느냐, 6월달에도 봤던 조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됐고 저 역시 이 투입은 이강인 선수를 월드컵에서도 안 쓰겠다는 생각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한 질문에 벤투 감독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대의 압박으로 다이렉트로 플레이하는데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다. 황희조는 롱볼을 활용한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고 볼 소유를 통한 공격 전개도 가능한 선수다. 부상 이후에는 다시 두 명의 미드필더로 플레이를 하려고 했고 황인범을 조금 더 앞으로 배치했다. 상대가 다이렉트로 경기를 하게 되면 큰 정우영 선수를 낮은 위치로 배치하는 것을 애초에 준비를 했었다. 황희조의 부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많은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즉 황희조 선수를 투입했던 이유는 사실 상대가 피지컬적이고 롱볼 축구를 하는 상태에서 우리도 그런 대응책을 쓰는 과정 속에 황희조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롱볼을 좀 활용하려고 그렇게 경기를 준비했던 것인데 부상을 당하니까 그걸 활용할 수 없게 됐으니 이강인 선수를 투입하기보다는 이제 손흥민 선수를 다시 최전방에 놔서 롱볼을 시도하면서 황인범을 세컨드 톱으로 시험해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구조를 살펴보시면 바로 이 상황입니다. 후반전에 나상호 선수 들어갔고 또 황희조 선수 들어갔고 권창훈 이런 선수들이 들어갔잖아요. 또 큰 정우영 선수도 들어갔는데 황희조 선수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상을 입었죠. 그리고 나서 백승호 선수를 투입을 했어요. 그 이유는 황인범 선수를 손흥민 선수의 뒷자리로 올리고 백승호 선수를 본래 황인범 선수가 맡고 있던 자리로 내린 거예요. 결국 이 상황에서는 백승호 선수의 경기력도 좀 체크하려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황인범 선수가 좀 더 높은 위치에 갔을 때 올림피아코스에서의 초기에나 루빈 카자니 갔을 때 초기에 공미 자리에서 뛰었을 때 그 좋은 모습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얘기를 좀 해석해 보자면은 황인범 선수의 범용성을 보는 게 더 낫다. 이강인 선수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고 또 어떤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지를 체크하기보다 만약 실제로 본선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황인범 선수를 아주 높은 위치에 배치했을 때는 어떨까? 지금은 중앙 미드필더 역할까지 커버하면서 빌드업의 대부분에 관여를 하면서 공격 관여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아예 동아시안컵 때처럼 공격적으로 기용했을 때는 어떨까?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뛸 때 어떨까?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것은 이강인 선수는 황인범 선수가 뛸 수 없는 상황에만 기용할 수 있는 선수다. 황희조, 이강인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 황인범, 이강인이 비교 대상이고 이강인 선수는 철저하게 황인범 선수의 백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 두 번의 A매치 평가전 그리고 벤투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한 선수들이 월드컵 본선에서 선발 주전으로 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와 작은 정우영, 황희찬 선수가 이제 공격 라인인데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서도 변형된 4-4-2를 썼었고 최근에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올리면서 세컨드 톱을 두는 형태로 황희찬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는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카메룬전이나 코스타리카전이나 마찬가지로
손흥민, 작은 정우영, 황희찬 혹은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이렇게 공격이 구성될 가능성이 큰데 황의조 선수가 지금 부상을 입은 데다가 최근 6월 평가전까지 포함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살리는 플레이를 하려면 황의조 선수가 조금 후반 교체 자원 정도로 지금까지에서의 입지보다 조금 떨어진 상태가 되고 작은 정우영 선수가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 작은 정우영 선수가 활동량도 많고 손흥민 선수를 받쳐줄 수 있고 미드필드까지 커버할 수 있다 보니까 작은 정우영이 뛸 경우에는 작은 정우영, 이재성, 황인범, 큰 정우영까지 4명의 미드필드가 배치돼서 중앙 지역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보여드린 이 빨간색 선수들이 좀 중용될 것이다. 특히 이재성 선수가 뛰었던 카메룬전 전반전의 경기력과 뛰지 않았던 후반전의 경기력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6월 A매치에서 이재성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전방 압박이 잘 되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이재성 선수 역시 등번호 10번이라는 그런 그 무게감과 더불어서 확실한 주전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 풀백은 사실 이번 두 번의 평가전에 출전했던 김문환, 윤정규 선수가 마지막까지 경쟁할 것 같고 김태환 선수가 좀 서브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왼쪽은 김진수 선수가 확실하게 주전이고 홍철 선수가 서브죠. 지금 이 백업 멤버들 중에서 색깔을 구분한 것은 분홍색으로 이제 테두리를 한 선수들이 그래도 후반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 뭐 황희찬 선수의 체력적인 부분을 이제 커버해줄 수 있고 또 전방에서 압박이나 수비 가담이 좋은 나상호 선수가 후반에 들어갈 수 있다거나 또 좋은 클러치 능력과 연계 능력을 갖고 있는 권창훈 선수가 이제 이재성 선수가 뛸 수 없는 상태에서 백업으로 뛸 수 있고 또 후반전에 체력을 보강해주기 위해 들어갈 수 있는 선수고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그래도 여전히 큰 정우영 선수가 앞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 손준호 선수가 도전자로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센터백 라인도 김영권, 김민재가 기본적으로 주전 조합이지만 권경원 선수가 좀 더 젊고 피지컬적으로 좀 괜찮다면 아무래도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있는 김영권 선수의 자리를 좀 위협할 수 있는 정도다. 노란색으로 표기한 선수들은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 좀 투입되기 어려운 선수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전히 몰리고 있는 상태에서 좀 골을 넣기 위해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조규성 선수라든지 발빠른 엄원상 선수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선수들 뭐 이강인 선수라든지 홍철, 백승호, 조유민 혹은 이제 골키퍼 라인은 기존의 선수들이 좀 부상을 당해서 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좀 현재 벤투 감독의 운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선 전까지 훈련도 남아있고 국내파 평가전도 있고 또 선수들의 부상 문제라는 변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까지 벤투 감독의 운영으로 봤을 때는 요 26명이 본선에 가고 또 요 색깔 구분대로 선수들의 비중이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첫 경기 11월 24일 목요일 밤 10시에 우루과이와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밤 10시에 가나전, 12월 3일 0시 포르투갈전 이 세 경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과연 우리 대표팀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 그리고 사상 첫 원정 8강을 이룰 수 있을지 한국 대표팀의 도전 한준TV와 함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